네, 여러분 오늘 시방쇼 이름도 굉장히 없었는데 오늘 박영시 시사 에디터 신행길 변호사님 모시고 같이 뜨거운 핵심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가 못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두 분이 헐헐 날아다니신다. 그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알고 싶은 핵심 이슈를 딱딱딱 짚어내는 두 분이시다라고 해서 어렵게 모셨는데요. 서로 친해질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 뭐 저희 이제 친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그 뭐랄까 민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시방쇼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만 3년이 넘어가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뭐 타 프로그램에서 이름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경험은 저도 좀 난생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몹시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길 위의 시방쇼라고 해가지고 네. 아무도 모를 때 네. 저희끼리 방송을 시작을 해서 네.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잘 모시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드디어 그 정말 6년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드디어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인데 그 6년 넘게 만에 6년 5개월 만에 열렸죠. 구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 기대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적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법률가 두 분이 다 법률가이시구나. 두 분이 다 법률가이시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이 또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5개월을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사법부는 뭘 한 거냐라는 네. 질문을 국민들 다수가 던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좀 있다면 관련 네. 보도를 찾아보시면 나경원 네. 의원만 하더라도 일단은 그 노루발 못보비라고 하는 일명 빠루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있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를 좀 마치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나경원 의원도 일부 하셨던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굳이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구형이 이루어졌고 이제 선고가 11월 20일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일단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이제 구형을 받았고 선고 내용은 저 근데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의원직 상실형에 준하는 선고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을까. 게다가 네. 또 나아가서는 현재 사법부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령은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뭐 법대로 원칙대로 과연 사법부가 할지도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법대로 사법부가 할지도 의문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그 발음이 혹시 유학하셨습니까? 발음이 남다르네요. 뭐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을 할 때 당시에 이제 회의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이제 특수고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많은 의원들이 당시에 이제 연루가 돼서 이제 구형까지 온 건데 네. 우선은 뭐 형량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선례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 구형은 뭐 검찰에서 적당량을 한 것으로는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그 재판 지연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또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3년이나 걸릴 수 있냐 공직선거법 사건이 네. 이렇게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의 이 6년이 넘어서 걸린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이중 기준을 좀 저는 비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구했던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나경원 의원이 그 분노를 냈던 아주 그 열폭했던 장면도 좀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종합하면 사법부의 이 재판 지연 문제는 반드시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법원의 선고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자꾸 신뢰를 잃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저는 법과 원칙대로 저는 엄단하는 그런 처벌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는 아마 보궐선거가 임박했다. 이제 1심, 2심, 네, 3심 끝나면 이제 아마 의원직 상실령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직 좀 상실로 본다. 안타까운 게 이게 네. 원래 그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한다라는 것은 안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국회가
스스로 이제 만든 그 제도이잖아요. 네. 근데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돼서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신속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회가 자신들의 어떤 갈등 사안을 사법부에 갖다 바치는 경우, 결국에는 정치가 사법화된다라는 부분은 정치인들께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정치 쟁점화된 사건들이나 안건들은 대부분 사법부에 넘어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들이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6년 5개월 전에 나왔던 이 사건을 이제서야 처리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언제까지 국회가 여야 간의 이런 쟁점 사안들이나 갈등 사안들을 사법부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네.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뭐 아무튼 돌이켜볼 일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것이, 결국에는 법 적용의 편파성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 그렇죠. 이재명 대표 사건은 9일 만에 대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끝내버리고, 또 이거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6년 이상 지속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맞아요.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연시켜준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고무줄 판결을 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적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좀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다. 무더기 의원직 상실령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이제 지금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니까 약간 네.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네. 있고요. 이거 주로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과거에 했던 얘기를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 과거의 시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간 자체를 다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검찰이나 이때의 검찰이나 다른 검찰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권력의 시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네. 이게 국민의힘 스스로가 일단 돌아봐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또 독재를 운운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내란을 사실상 방치한 것 그 이상으로 사실상 지원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했던 정당에서 독재를 매일같이 지금 운운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독재 뭐 이런 식의 비판인데, 이런 거는 저 좀 머쓱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논평을 갖다 붙이기가 민망하고 좀 명구스럽습니다.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경원의 남편이 판사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끼리끼리 재판관끼리 어차피 구형은 이렇게 됐지만 재판 자체는 지연이 될 거고, 지연을 하는 동안에 오히려 내란 세력들이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네. 남편도 판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법 불신이 연결돼서 그런 해석도 있는 건데, 네네. 우선 저는 그 헌법을 지금 다시 헌법 가치를 다시 세우는, 그리고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1,700만 표 이상 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또 독재로 역으로 갖다 몰아붙이는 것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맞아. 얘기처럼, 독재를 사랑하고 독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네. 모든 것이 독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 면이 있고요. 네. 권력 앞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해체에 준하는 이제 그 국민적 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 출신의 권력을 가졌던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했던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건데, 저는 뭐 지금에 있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은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그러면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 네. 이 문제만 남은 것이지, 계속 무슨 뭐 검찰이 권력의 신여다 이런 말 해봤자 본인들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례만 떠오르게 할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이제 권력의 시녀 이런 표현을 과거에는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까봐 권력의 졸개로 일단 바꿔드리고요. 아니 그 동물 종류도 많이 써요. 푸들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권력의 푸들 뭐 이런 것도 치아와 쓰죠. 뭐 이런 치와와 그런 식으로 일단 바꿔드리고, 그렇게 또 되면은
동물권 그 보장 국가이기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시녀보단 나은 표현이니까 권력의 푸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네. 권력의 푸들이라고 만약에 장동영 대표가 동의한다면 네. 검찰 해체에도 동의를 하시겠네요. 그 권력의 신여니까 그 질문은 꼭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1년 그러니까 1심이 6년, 그러면 2심도 6년. 그러면 대법원 6년, 18년 걸리는 거냐 이런 회의적인 그런 자주적인 발언도 좀 하시는데 지켜보고요. 징역 2형 그러니까 2년이 구형되면서 정치 생명, 의원직 상실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나경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좀 있죠. 아마 그래서일까요? 구형 직후에 나 의원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하내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 사건 우리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까지 감금시켰잖아요. 빠르들고. 아니 근데 그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중에 대법원만큼은 6년을 끌기가 어려운 게 이미 조의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8일 안에 끝내야 된다. 8일 안에 끝내야 제가 볼 된다. 때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명확합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 검찰의 구형이나 1심 판결을 통해서 정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칠 때 그때 이미 정치 생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의사의 그 사망 진단서를 받는 수준의 확인적 의미일 뿐이지 뭐 나경원 의원 여기서 만약에 뭐 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한들 정치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의 수명을 다 했고 그 수명을 다한 부분이 이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통해서 아마 과거에 자신의 범죄 행위까지도 이제는 확인해받는 의미에 저는 불과하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을 거다. 나경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이 한 행동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정당하고 당당했던 행동이다. 그리고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불가피한 뭐 행동이었다 이제 이런 뭐 발언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이게 항상 뭐랄까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자신들이 기소를 당하면 그것은 항상 부당한 기소고 불법적인 기소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상대편이 기소당한 거면은 뭐 너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죠. 그렇죠. 이게 내로남불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 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게 되면 아마 이 국회의원 임기가 아마 다 끝나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원칙대로 사법부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일찌감치 끝났을 상황인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보태면 네. 이제 제가 그 늘상 정치권의 민심의 회초리 이게 화가 나면 민심의 몽둥이로 바뀌거든요.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의 한해서는 민심의 빠루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심의 빠루를 들 날이 지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한 그대로. 네, 민심의 빠루를 들어야 되는데 나경원 또 이런 말 했어요.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왔다. 이건 또 뭡니까? 뭐 이제 그 하나하나 뭐 물론 주장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빠루를 가져다 준 건가요? 아니면 가져온 거를 본인이 가서 집어온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의원이 들고 있는 그 빠루 사진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걸 이제 민주당 탓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의 검찰들이 했던 그 기소 내용이나 그 공소 사실 자체가 그동안 그럼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이재명 당시 대표가 검찰에 기소를 당했을 땐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그 관련 범에 따르면 그 군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한다가 아닌가요? 의원직 상실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로 법정형은 돼 있기 때문에 구형이 2년 나왔고요. 아마 금고 이상의 형이 저는 나올 걸로는 봅니다. 물론 이제 법정 구속의 여부는 또 변론으로 해야 되지만 그쵸. 이제 유죄가 나와서 중형이 선고가 되면 저 이제 의원직 상실은 저는 뭐 불가피하게 뭐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뭐 본인의 지금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여전히 없다. 그것도 이제 전 중형의 사유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빠루 가지고서 진실 공방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빠루를 민주당이 갖고 와서 본인이 들었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빠루라는 게 물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 방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그 행위를 갖다가 빠루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본질과 어긋난 항변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참 상당히 좀 설득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의 의견이고요. 이게 그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 상실형인데 아마 저는 본보기로 황교안 대표와 지금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만 1년 6개월 각각 2년 이렇게 지금 형이 구형된 상황이잖아요. 원내대표가 원내 상황을 또 실제 지시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네. 나경원 원내대표만 콕 집어서 아마도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그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의힘하고 상황이 좀 일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구형이 안 된 상황인데 형 자체에서 아마 차이가 클 거라고 저도 보고요. 요 내용도 실제 구형이 언제쯤 결심 공판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내용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심 공판을 통해서 이제 구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앞으로 선고가 남은 것이고 네. 이제 선고가 나오면 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란 수계 윤석열이 가장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법정형도 사형과 그렇죠. 무기징역이고 김용현부터는 이제 주요 임무 수행자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원내 대표입니다. 네. 그 원내에서의 수장이거든요. 그 이분이 방해 수괴예요. 그러니까 방해 수괴니까 가장 본인이 센 처벌을 방해 받을 수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네. 수괴는 수괴에 맞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케이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윤석열 케이스 참고하는데 그 나빠루 네. 방해 수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방해 문제를 짚고 있는 거고 또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엉뚱하게 뭐 표결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또 갖다가 또 신상품을 들고 나와서 별로 설득력은 없는데 네. 결국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도 네. 이제 원내대표니까 이제 네. 수계급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1차적으로 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쪽과의 어떤 연락, 그쵸. 모종의 가능성, 소통을 이런 해봤죠. 소통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주요 임무 수행 내지는 내란의 방조,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집행 방해 그 어디에 적용되는 그 지점 언저리 있을 텐데 뭐 내란 특검의 수사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국민의힘이 늘 썼던 말들이 있어요.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쵸. 그걸 본인들한테 적용을 하고 차분하게 수사 절차에 잘 협조하면 무죄되면은 무죄로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죄가 있으면 또 처벌받는 것이고 그렇죠. 심플하게 보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손현부 목사 사건 좀 먼저 볼게요. 장 대표가 부산 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 목사를 찾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런 아스팔트 구구를 만난 걸까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또 이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맨 처음에 통합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네. 통합을 언급을 하다가 네.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의힘 이제 주류 당원들한테 사실 비판을 또 받고 네. 사실상의 전환길 세력들에게도 또 비난을 받다 보니까 네. 다시 또 강경 모드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다시 대통령과의 회담에 갔을 때 네. 뭐랄까 이제 온순한 한 마리의 양처럼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할 말을 다 했다라는 식의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또 전환길 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아서 또다시 강경 모드로 돌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떤 갈짓자 행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볼 일이고요. 이 소년보 목사가 구속된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때 당시에 그 부산시 교육감 선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승윤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선출됐을 때 네. 실제 이 사람과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이 유튜브 세계로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나 실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년보 목사가 구속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이재명 독재, 이재명 정권의 과오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 좀 비약이에요. 일단 그건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가 그 세계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모든 종교인들의 탄압과 다름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소년보라는 사람은 사실상 저는 이제 목사, 종교인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내란 전국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 이미 봤어요. 소년보 목사와 전환길 씨가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사실상의 내란 선전선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의 목사로 보기에는 저는 사실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 국민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저 어디까지나 이 내란의 연장선에 있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종교인의 탄압과 다름이 없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말씀은 뭐가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소년보 목사 구속에 대해서 이거 정치 탄압 아니냐, 반인권적이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종교 탄압은 아닌 게 소년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목사의 탈을 쓴 정치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아니죠. 종교 탄압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그냥 같고. 프레임을 그렇게 쓰이는 이제 거죠. 본인들이 이제 종교의 외피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정강훈하고 똑같습니다. 예, 정강훈도 하는 일은 사실은 정치꾼에 준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본질을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자꾸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죠. 처음에는 이준석한테 붙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한동훈한테 붙었다가 한동훈한테 붙어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또 윤호개인에 붙었다가 네. 또 최근에 인사한 걸 보면은 또 중도 확장 인사를 또 합니다. 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등을 임명을 해서 그래도 이제는 또 저기 그 정치꾼 종교의 탈에 쓴 정치꾼 소년보 쪽으로 또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목욕탕을 가면은 건강한 아저씨들이 저는 못하는데 막 냉탕과 온탕을 막 5번씩 오가는 아저씨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 부러운데 네. 건강하셔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거의 냉온탕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오늘만 살자 식으로 오늘 필요한 정치 행보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장기적인 정치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마 안철수 케이스 사례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오락가락 행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판사잖아요. 법을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법은 모두에게 사실 같은 기준이잖아요. 그럼 목사면은 법을 어겨도 되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요. 이 질문 하나면 끝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법을 어겼고 압수수색했고 증거가 나왔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근데 뭐 도주의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 더군다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물론 국민의힘은 뭐 정상적인 세력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법치를 갖다가 보수가 공격하면 그건 보수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공동체의 안정과 그 전통의 계승을 가장 원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 이 법질서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래서 윤석열 씨도 체포영장을 불법영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보 사례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가세한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투쟁이라고 불리는 주제 자체가 이건 보수에 좀 치명적인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해도 되냐? 왜 종교, 되죠. 예,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뜨거운 감자 이제 조이대 사태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보도에 약간 이제 오해가 있었다. 이제 번복 아니면 다시 좀 재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 영상 같이 보시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 이거 말실수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네. 처음에 냈던 조이대 사퇴 주장에 대한 원칙적 공감 저는 그 입장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것과 네. 또 행정부가 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고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내란 특별재판부가 합헌이다. 이 정도의 제도에 대한 평가 정도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마지노선의 수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잘 바로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빠르게 잘 했고요.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논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구조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그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네. 출발점은 어디냐면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라는 희대의 판결, 희대의 망판결, 네. 망한 판결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의 탈옥을 도와준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네. 위헌적 정치 개입.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바로잡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사퇴 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 네. 국회가 중심이 돼서 진상조사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은 바로 탄핵을 해야 되거든요. 그 탄핵을 할 때에는 조희대 지기현 두 법관의 의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제도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하고 좀 치밀하게 위헌성을 제거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나를 갖고 있고 카드로 저는 지금 먼저 선결적으로 돼야 될 것은 이 논의의 시작 네. 지기현 조희대라는 이 두 법관의 위헌적 그리고 직무 위반, 네. 위헌 법률 심판, 그러니까 위헌적인 법률 적용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네. 전 인적 청산의 면이 더 강조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우원식 의장이 중심이 돼서 12.3 내란과 관련된 그 이후의 과정 속에 사법부의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지금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혁을 위해서는 뭐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통령의 유력 후보의 자격 무효를 기획했던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무엇보다 이제 지기현 내란 수계를 불어준 당사자이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것들이 어떤 함의를 좀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네네. 아, 사퇴하라고 한 법사위원장도 거요? 네, 추미애도 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이제 예. 법사위원장 대법원장 향해서 사퇴해라. 예. 뭐 이거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먼저 했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당 그렇죠. 대표가 바로 또 이제 사퇴 요구를 하신 거니까 뭐 네. 입법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여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여당의 입장을 보고 나서 이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서 이 입장이 나왔다가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본심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입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렇게 네.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브리핑이 되고 나서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데 어떤 그 차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상 좀 앗뜨거가 분명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뜻으로 네. 혹시나 논란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네. 선출 권력인 국회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한다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1시간 뒤에 브리핑을 또 하고 뭐 속기록에서 어떤 거를 또 어떤 단어를 빼고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도 막 타임라인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했던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간의 어떤 평가와 뭐 국회 정부 여당의 평가 전체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조희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합한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다. 특히 이제 지휘현 판사라든지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어버린 사법부에 대한 어떤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마음은 같지만 네. 행정부 스스로가 뭔가 국민들에게 큰 논란을 빚어지기 전에 입장을 정정한 것은 저도 이제 평가할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조간을 보고 언론의 상황을 보니까 논란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심이 좀 보여서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사법부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함의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 근데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야당이 있고 또 네. 보수 언론의 여론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들 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대법원장 사퇴 촉구? 이 촉구잖아요. 그 사퇴라는 건 조희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을 진압할 때 우리가 내란 진압 촉구? 내란 진압 요구?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내란은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소화기한테 와가지고 불 꺼줄 촉구? 아니 근데 소화기를 열어가지고 불을 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조희대 직위원 사건의 이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이 대법원장 사퇴라는 얘기를 정치인들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논란을 만드는 게 더 맞는가? 저는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가 볼 때 좀 있어 보여요. 네. 해서 이건 탄핵으로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국민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가 돼서 여론으로 그 5대5식으로 토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전 내란의 진압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촉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압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 그 부분을 좀 명심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내란 진압은 이제 촉구가 아니라 이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결국에 이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게 도의인데 앞으로 좀 조의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넘어가서 좀 볼게요. 당내 성비 문제로 내용을 겪는 조국혁신당 첫 회의를 진행했고요.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제 김보엽 전 대변인 이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굉장히 파장이 많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 이게 뭐 피해자랑 좀 얘기가 된 겁니까? 이거 방금 조국 비대위원장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결국에는 뭐 취임 자체도 뭐 불가피했던 선택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뭐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성비 사건을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또 한 번의 시험대 위에 지금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 지금 조국 대표가 뭐 진심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 정치인의 내심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관성도 필요하고 조국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분과 같이 정치 행위를 해왔던 분들의 행태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께 인식이 아마 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의 장문의 해명 글이라든지 또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었던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뭐 방송활동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국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과 국민들이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때 진심만을 강조해서 믿어달라 이런 호소가 얼마나 통할지는 전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 했을 때 피해자 보호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쪽을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사람들한테 잊혀지게 하려고 저런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 정당에 대한 호불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뭐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여기 하신 말씀은 뭐 다 맞는 말이에요. 피해자 실명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2차 가해 하지 말라. 이거
사실 너무 필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조국 원장, 조국 전 혁신 원장께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일단 취임 일성으로 등장한 것은 결국 당내에서 벌어졌던 이 성비위 사건을 어떻게든 매듭 짓기 위해서 진정성 있고 진심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일단은 피해자였던 그분께서는 이미 당을 탈당하고 나가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은 실제 제명이 되었고요. 어제 신장식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네. 가해자가 이제 다수였는데 네. 복수의 가해자였는데 두 번째로 가해자로 지목된 분도 뭐 이제 실제 제명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 본다면 이게 가해자는 다 제명이 됐고 피해자는 탈당했고 지금 이 상황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그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이 사건을 매듭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어찌 보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 사태를 매듭 짓기 위한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마땅히 없는데 어떤 말로써 선언적인 의미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에 성찬만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지? 좀 걱정되는 건 지금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 주신 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주말 사이에 SNS를 길게 남겨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명된 개인이 그 입장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입틀막을 할 수도 없겠지만 진실 게임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 성비위 사건을 현재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매듭짓지? 뭐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네. 매듭 져서 왔을 때 배고프다고 빨리 풀면은 매듭이 안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뭔가 성찰을 통해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전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어제도 비대위원들 소개를 하는데 여성들을 많이 전면 배치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 호남표 얻어보겠다고 호남 출신들 세워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아마 조국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는 수위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차원에서의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달성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다 측근들이에요. 그 측근들에 대한 뭐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잘 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국민분들은 이제 피해자분 이름만 알고 있고 가해자는 특정이 상당수를 다 모르고 특정이 안 되고 있고 과연 이 책임과 진정성이 보이느냐 요즘 회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 2호 수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 정치 세력으로서 잔존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가능성과 희망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지금 뭐 쇄빙선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뭐 3년은 너무 길단가요? 뭐 이런 그 매력적인 구호를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기여한 건 인정합니다. 네.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인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윤석열, 김건희는 다 구속이 됐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끌어내려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저는 분명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팬클럽식으로 모인 네. 마치 조국 대선 캠프형 정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인 중심의 정당 구조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그 정당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탈피해 나갈 것이냐를 아마 좀 진지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구성원들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매우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위기 상황이다. 어떻게 근데 이제 보세요? 뭐 당의 성적이라는 것은 뭐 물론 지지도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뭐 매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정당 지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당명처럼 내부에서 어떤 행동으로 또 그쵸.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텐데 네, 네. 그 행동이 지지도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성적으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사실상의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조국혁신당의 순항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최근까지의 어떤 지지도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의 모든 어떤 조건이 다 완성되고 있는데 조국 이란 인물이 돌아왔고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혁신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지지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냉정하게 평가할 대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마케팅을 지워야 사는 겁니다. 네. 말끝마다 윤석열만 얘기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해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근데 괴물이 괴물을 닮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방쇼 특집
편집 박영시 에디터님, 신인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고 저는 시간 가는 즐거웠는데.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다음에도 나와 주실 예,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밌으셨어요. 네, 네, 다음에도 나와 주시는 예, 걸로 네, 예. 약속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